자, 우리 이제 중세 유럽 쭉 배우고 있었는데, 게르만족의 이동, 노르만족, 그리고 이제 중세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중세 사회의 주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그죠? 그리고 게르만이나 노르만 같은 외부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성을 쌓고 그걸 막는 과정에서 발달한 봉, 봉건제, 그죠? 중세 유럽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봉건제. 자, 이렇게 유럽 사회가 만들어졌고, 이제 한동안 유럽 사회가 그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큰 전쟁이나 이런 게 없어서 되게 안정됐고, 인구도 늘어나고 식량도 막 늘어났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때, 네, 이제 한때 같은 로마, 같은 뿌리였던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게 계속 공격을 받다가 SOS를 요청했죠, 교황한테. 자, 교황이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자, 성지를 탈환하라. 이제 저 동로마 제국을 도와줘라. 자,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때부터 유럽에서 막 그 기사들이 나서서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되죠. 이게 십자군 원정이죠. 이 십자군 원정은 겉으로는 성스러운 척, 예, 그 종교적인 이유로 그 군사적인 원정을 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다 꿍꿍이가 달랐죠. 교황은 어떻게든 로마 카톨릭 영향력을 동로마 지역에 확장하려고 했었고, 국왕을 비롯한 제후나 기사들은 어떻게든 자기 영지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목적, 상인들은 물건 조금이라도 더 팔 목적, 그죠? 그리고 저 농노들은 자원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워질 목적, 각자 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다른 상태로 십자군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이 원정이 잘 될 리가 없었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추악한 모습만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던 그 예수나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또 십자군 원정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군 원정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중세 초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도시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근데 봉건 영주들은 이 도시들을 그 과거의 장원 지배하듯이 계속 지배를 하려고 들었죠. 그죠? 막 그래서 상인들한테도 부역, 그러니까 막 자기네 논밭에 와가지고 일 시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요하니까 상인들은 이게 싫었죠. 처음에는 저항해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봉건 영주들의 그 힘은 당해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누굴 찾아가요? 그죠? 봉건 영주보다도 더 강력한 그 봉건 영주를 기사로 임명해준 제후나 국왕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 국왕에게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국왕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영주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죠. 이때 영주들로부터 특허장 이런 걸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중세 도시를 이끌었던 집단은 처음에 누구였어요? 물건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조직한 동업조합을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길, 길드라고 했죠, 길드. 자, 상인들이 이제 물건들 사고 팔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돈으로 도시 행정을 이끌어갔고, 자, 그리고 그 물건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싸게 팔게끔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딱 시장에 내놨죠. 이런 거를 담합이라고 했죠. 카르텔이라고. 자,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수공업자들이었죠. 자, 이 상인들은 수공업자들에게 그 수공업자들이 따로 장사를 못하게끔 그런 것들을 막았죠. 자, 어떤 식으로 막았냐면 이제 수공업자들에게 미리 싼 원료나 이런 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들면은 그 물건을 상인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물건을 팔았죠. 수공업자들이 따로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상인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수공업자인데 이득은 상인들만 보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공업자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죠. 뭉치면 살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수공업자들도. 길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상인 길드를 시작으로 이제 물건을 직접 만드는 수공업자 길드들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자, 수공업자 길드에서 처음부터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이제 기술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을 도제라고 불렀죠. 이 도제는 직인 밑에서 최소 7년 정도는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이거저거 허드렛 일을 많이 해줬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다가 직인이 마침내 기술을 알려주고 도제가 기술을 배우게 되면 이제 직인이 되는 건데 직인 상태에서도 길드에서 인정받으려면은 길드가 인정할 만한 명품을 길드에게 납품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직인들이 자기 기술로 온 혼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만든 이 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걸 인정받게 되면은 장인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 길드들 얘기를 했었고요. 영국이랑 프랑스는 견원지간,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었죠. 그죠? 특히 영국의 그 노르만 왕조가 노르망디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다 건너서 영국을 지배한 거잖아요. 정보광 윌리엄 기억나죠? 둠즈데이 부. 예. 자, 그래서 이 노르만 왕조가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노르망디 지역,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도 차지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프랑스 왕의 신하이기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노르만 왕조 그리고 영국 왕들은 계속 프랑스 지역에서 땅을 넓혀가려고 머리를 굴렸단 말이에요. 요 중세 시대 때 효과적으로 땅을 넓히는 방법 뭐가 있었어요? 그쵸. 집안 대 집안, 제후 대 제후, 귀족 대 귀족끼리 결혼하면은 그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영국 왕실에서 프랑스 귀족이랑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뭐 앙주 지역 이런 곳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노르만 왕조 남자 혈통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노르만 왕조의 여자 혈통이 앙주 백작이랑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헨리 2세라는 사람이었죠. 그 헨리 2세 아버지 앙주 백작의 성이 플랜테저넷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노르만 왕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영국 왕실은 이제 무슨 왕조가 됐죠? 플랜테저넷 왕조가 됐죠? 플랜테저넷이 뭘 뜻한다 그랬어요? 노란 꽃을 뜻한다 그랬죠. 양골담초. 네. 그 앙주백작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양골담초라고 불리는 노란 꽃을 요 귀 뒤에다 꽂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플랜테저넷 왕조라고 불리게 되죠. 헨리 2세에게는 네. 어린 헨리 2세가 저 프랑스 남쪽 아키텐의 여공작이었던 엘레오노르한테 반하죠. 그죠? 그래서 그 엘레오노르와 이제 엘레오노르는 루이 7세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나서 헨리 2세랑 바로 환승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 여러 아들과 딸들이 태어나죠. 자, 근데 아버지랑 아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죠. 리처드, 존 이런 아들들이 엄마랑 힘을 합쳐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하잖아요. 아버지가 처음엔 이겼지만 리처드라는 그 아들이 프랑스 왕이었던 필리프 2세랑 손을 잡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손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영국을 무너뜨렸죠. 자, 그래서 리처드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영국의 왕이 됐죠. 그죠? 리처드가 십자군 원정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성로마 제국에 잡혔던 적이 있었죠. 이때 그 존은 형이 지금 잡힌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자, 하지만 결국 리처드는 돌아오게 되고, 자, 결국 리처드가 다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 리처드가 프랑스와의 전쟁 도중에 죽죠. 그러면서 우리 멍청한 그 실제왕 누구? 존이 영국의 왕이 되죠. 자, 존은 너무너무 무능력한 왕이었죠. 그죠? 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매번 패배하고, 전쟁에서 패배할 때마다 세금을 많이 또 걷어가지고 백성들,
국민들, 귀족들한테 굉장히 원성이 잦아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그 캔터베리, 네, 영국의 가장 그 중요한 종교 교구라고 할 수 있는 캔터베리 지역의 대주교 임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캔터베리 대주교랑 캔터베리에 있는 성직자들이랑 존 왕이 막 서로 서임권 다툼을 하다가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요? 교황 인노켄티우스가 끼어들죠? 그죠? 교황이 존 왕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성직자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캔터베리의 서임권은 누가 행사하겠다? 자기가 행사하겠다 그랬죠? 존 왕이 또 이게 싫다고 막 교황한테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교회 재산 내가 다 뺏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인노켄티우스 3세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파문을 시켜버렸죠. 자, 중세에서 파문은 곧 사형 선고라 그랬죠. 자, 여기다가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 안 한 거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선생님 봐봐.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교회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가서 신부님들한테 세례를 받아요. 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커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나 의식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이가 다 돼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 그죠? 그 카톨릭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를 때 천국 가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교회 신부님들 성직자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인노켄티우스 3세가 존 왕이 막 교황한테 대드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의식들을 모두 영국에서 하지 않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겁이 났어요. 이제 태어나면은 신부님들이 세례를 해줘야 되는데 왕이 저렇게 지금 교황이랑 싸워가지고 세례도 받을 수가 없게 됐죠. 뿐만 아니라 모두 못하게 됐어요. 장례식을 지낼 때 성직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영국 내에서 원성이 자자해져서 결국은 존 왕이 캔터베리의 서임권도 인노켄티우스 3세에게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면에서 다 이제 계속 지기만 했던 존 왕인데 결국은 필리프 2세와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또 크게 패배하게 되면서 자, 이 굉장히 적은 요 기엔 지역 외에는 모든 땅을 다 상실하고 프랑스에게 많은 땅들을 넘겨주게 됐죠. 그죠? 자, 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근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세금을 걷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귀족들의 반발을 샀죠. 그 귀족들이 존 왕에게 이런 문서를 들이밀었어요. 함부로 세금 거둘 수 없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가둘 수 없어. 자, 이 왕의 권력을 제한한 영국에서 등장한 이 문서를 뭐라고 했죠? 대헌장이라고 불렀죠. 자, 이후에 등장한 존 왕이 죽고 나서 즉위한 헨리 3세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못지않게 또 이제 막 전쟁을 벌이거나 권력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대원장이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또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려고 했다가 시봉드 몽포르라고 하는 그 왕의 처남한테 귀족이면서 왕의 처남한테 또 크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시봉드 몽포르에 의해서 헨리 3세가 거의 아무 힘도 쓸 수가 없게 되고 그 시몽드 몽포르라는 귀족은 여러 이제 그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논의한다라는 뜻의 팔리아먼트. 그게 오늘날의 뭐죠? 두 글자? 의, 의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헨리 3세는 무능력했지만 헨리 3세의 큰아들은 뛰어났어요. 그 아들이 에드워드 1세였어요. 이 에드워드 1세는 롱생크, 꺽다리 왕이라 그랬죠? 키도 크고 왕으로서 뭔가 좀 굉장히 야심 있고 아주 그 강교한 사람이었는데 그 에드워드 1세가 다른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시몽드 몽포르를 공격해서 죽여요. 자, 이렇게 해서 시몽드 몽포르가 죽고 에드워드 1세는 선생님 봐봐. 영국은 대영제국이라고 하고 그 안에 네 개의 영국이 있죠.
먼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잉글랜드가 있고, 그리고 과거 그 섹슨족에게 피해가지고 서쪽으로 숨어버렸던 웨일스라는 나라가 있고, 그죠? 그리고 픽트족들이 중심이 됐는데 켈트족들이 아마 뒤섞여 살고 있는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게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룬 섬나라 아일랜드가 있죠. 에드워드 1세는 그 잉글랜드 지역만 다스리던 왕에서 나머지 지역도 공격해 들어가고 점령을 해가지고 대부분 그 브리튼 섬과 그 주변에 있는 웨일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지역의 땅들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스코틀랜드 역사, 웨일스 역사, 아일랜드 역사 배울 때는 이 에드워드 1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마라 그랬죠? 무자비하게 그쪽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영토를 넓히는 대신에 잉글랜드에게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군이었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그렇지는 않았다. 그 에드워드 1세는 아예 생각도 달리 했어요. 의회라는 게 꼭 왕의 권리를 제약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귀족들이 모였을 때 왕이 귀족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세금이든 이런 것들을 더 명백하게 거둘 수 있는 또 그런 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예 에드워드 1세는 슬금슬금 그 의회를 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각 신분별 대표를 모아서 의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에드워드 1세의 모범적인 의회라는 뜻의 모범의회예요. 1295년에. 자, 에드워드 1세가 죽고 에드워드 2세라는 군주가 즉위했는데 이 군주는 아버지보다 많이 무능력했다 그랬죠. 그리고 동성애자라 그랬죠. 그죠? 자, 근데 또 여자도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프랑스 공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데 그 사람이 에드워드 3세예요. 자, 이때 프랑스에서는 필리프 4세라는 사람이 군주였어요. 필리프 4세는 자기 저 위에 할아버지 필리프 2세 때부터 점점 강화된 왕권을 물려받아가지고 상당히 프랑스에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왕이 누구다? 필리프 4세였어요. 별명은 잘생겼다고 해서 미남 왕이었어요. 자, 그 필리프 4세는 이제 그 프랑스 내에서 왕권을 강화한 거, 이거를 이제 더 나아가서 당시 영국이나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세금이 많이 필요하는데, 자, 특권은 누리고 있으면서 세금은 잘 내지 않던 계층이 있어요. 성직자들. 그죠? 그죠? 이 성직자들은 일신분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나 여기저기서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요. 자, 그래서 이 필리프 4세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성직자, 귀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삼신분회라는 거를 처음으로 소집을 하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삼부회라고 한다 그랬죠? 자, 왕권이 강력한 프랑스에서는 영국과 달리 이런 의회 같은 것들이 없다가 요 필리프 4세 때 처음으로 신분별 대표들이 모인 삼신분회, 삼부회라는 게 소집이 됐어요. 근데 말이 뭐 의회고 이제 삼신분회지. 자, 사실은 얘네들이 의결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왕이 세금 거둘 때 너희 동의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자문기구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삼신분회가 모였을 때 교황이 이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성직자 세금 거두는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싫어했겠죠. 자, 교황이 이거를 반대하고 만약에 30분의 이런 거 철회하지 않으면은 파문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더니 필리프 4세가 오히려 측근을 보내가지고 아난이라는 곳에 휴가 나온 교황을 어떻게 했죠? 납치해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교황 뺨때기를 때렸다 그랬죠. 그래서 교황에게 엄청나게 굴욕을 주고 교황은 이때 뺨 맞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신프랑스, 필리프 4세 말을 잘 듣는 그 교황이 선출이 되는데 이 사람이 클레멘트 5세예요. 이 사람은 당시 로마에서 지금 필리프 4세와 프랑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가지고 즉위해서 이 교황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필리프 4세가 마련해준 거처. 어디죠?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서 교황 노릇을 했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70년 동안 교황이 로마가 아닌 어디서 선출되는 아비뇽 지역에서 선출되는 이름하여 아비뇽 유수 기간이 있었죠. 여기 수는 수가 잡힌다는 뜻이었죠. 예전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 멸망시킨 다음에 바빌론 사람들을 잡아온 걸 바빌론 유수라고 불렀다면, 자, 교황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데려온 이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아비뇽 유수가 이제 아비뇽에서 계속 교황이 선출되다가 아비뇽에서 그 선출된 교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로마 지역에서도 교황이 선출되고 아비뇽에서도 교황이 선출되고 여러 지역에서 교황이 선출되는 교회에 무슨 시기가 있었어요? 대분열 시기가 있었죠. 자, 이 혼란한 틈에 막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 성직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적힌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했던 보헤미아의 후스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종교 재판 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형을 당해버렸죠? 자, 이렇게 교회가 엉망으로 막 지금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플랑드르 지역, 지금 네덜란드라고 그랬죠? 플랜더스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플랜더스 이렇게 들어봤죠? 이 플랑드르 지역의 이권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다가 마침 필리프 4세의 그 아들들이 다 자식이 없이 죽었죠. 루이 10세, 필리프 5세, 샤를 4세가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카페 왕조가 어떻게 됐어요? 대가 끊겨버렸죠. 그죠? 자, 이때 프랑스 왕위를 누가 이을 건지를 가지고 필리프 4세 아버지였던 필리프 3세의 또 다른 아들 샤를 발루아와, 자, 그리고 네, 샤를 발루아의 아들 필리프 6세, 네, 필리프 6세와 그리고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쵸, 에드워드 3세죠, 그죠? 에드워드 2세랑 프랑스 저 필리프 4세의 딸이었던 이사벨이랑 결혼해가지고 낳은 에드워드 3세가 서로 자기가 프랑스 왕이 되겠다고 왕위 계승 다툼을 벌였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 100년 전쟁이에요. 실제로는 116년이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100년을 넘었다고 해서 또 100년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100년 전쟁은 처음에는 누가 유리했어요? 영국이 훨씬 더 셌죠? 영국은 그 초당 그러니까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롱보, 뭐죠? 장궁을 이용해가지고 프랑스 군대를 효과적으로 격파했다면 프랑스 군대는 굉장히 그 무거운 석궁이나 철갑옷을 두른 이제 기마 전술을 이용했지만 장궁에게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투 초기에는 여러 면에서 계속 프랑스가 막 불리하고 막 장 2세라는 군주가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영국에. 또 기사도 정신 때문에 선량왕 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쵸? 빚을 못 갚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거기 그냥 다시 잡혀갔죠. 자, 하지만 이제 프랑스에서 뛰어난 군주가 등장을 하다가, 자, 계속 전투가 물고 물리다가, 그, 결국은 프랑스에서 잔다르크라는 여자 영웅이 등장했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정체를 감추고 있던 샤를 훗날 7세가 되는 황태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죠?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샤를 7세를 황태자라는 걸 딱 알아맞혔죠. 그래서 처녀성 검사라든지 여러 검사를 맞춰가지고 잔다르크가 이제 프랑스에서 영웅처럼 떠오르게 되고 잔다르크가 나가는 전투마다 다 어떻게 돼요? 프랑스가 승리하죠.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샤를 7세는 자기 몸이 병약했던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프랑스 왕위를 어떻게 했어요? 이어받았죠. 자, 프랑스 왕위로 인정받으려면 랭스라는 곳에서 랭스 대주교로부터 대관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대관식에는 잔다르크도 참여를 했죠. 자, 선생님 봐봐. 근데 샤를 7세는 영국이랑 더 싸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된 다음부터 전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잔다르크는 막 파리로 쳐들어가자고 하고 빨리 이제 그
영국이 차지한 땅들을 되찾자고 했지만 결국은 샤를 7세가 소극적으로 나왔고 잔다르크가 프랑스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르고뉴 공국 쪽에서 전투를 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죠? 잡혀버렸죠. 부르고뉴 공국에서는 잔다르크를 어디다 넘겼어요? 영국에 넘겨버렸죠. 자, 영국은 이때 잔다르크를 이제 마녀 재판에 집어넣죠. 글도 모르는 잔다르크에게 5개월 동안 막 어려운 신문을 하다가 결국은 잔다르크가 사형을 당했죠. 자, 하지만 잔다르크의 죽음 이후에 그 프랑스 군대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결국은 백년 전쟁의 최종 승자는 어느 나라다? 프랑스가 승리했죠. 자, 백년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은 졌죠. 그죠? 자, 패배한 영국, 그 영국 안에서 이제 왕위 계승을 놓고 이제 그 플랜테전의 왕조가 또 이제 통이 좀 끊긴단 말이에요. 당시 플랜테전의 가문의 이거 혈통을 이어받은 랭커스터 가문이랑 무슨 가문? 랭커스터 가문 그리고 요크 가문 다 조상 위로 올라가면은 플랜테전의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이 귀족들끼리 영국의 왕위를 누가 차지할 건지를 놓고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백년 전쟁 직후에 일어난 영국에서 30년 동안의 내전을 장미전쟁이라고 해요. 왜 장미전쟁이라고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랭커스터 가문의 상징은 붉은 장미였어요. 요크 가문의 상징은 하얀 장미였어요. 자, 결국은 전투를 벌이다가 이 랭커스터 쪽이 더 유리해지고 승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결국은 이제 결합을 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가문이 결합한 새로운 가문이 탄생하는데 이 가문이 튜더 가문이에요. 무슨 가문? 튜더. 자,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1485년 플랜테전의 왕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튜더 왕조가 등장을 해요. 무슨 왕조? 튜더 왕조. 여기 물결치고 몇 년까지 이어지냐면 1603년까지 이어져. 튜더 왕조 마지막 왕이 혹시 누굴까요? 찍어보세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사람. 힌트. 여자예요. 엘리자베스 1세라고 들어봤어요? 이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은 누구라고요? 엘리자베스 1세. 한국에 세종대왕이 있죠? 영국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있어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영국을 강한 나라로 탈바꿈시킨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들어봤죠? 막 19세기부터 산업혁명 먼저 성공해가지고 여러 지역들 정복하고 지금도 영국 연방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영국 식민지 계열을 겪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그 기초나 단서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 동인도 회사 이런 회사 들어봤어요? 동인도 회사는 영국은 섬나라죠. 선생님 봐봐, 세연아. 영국이 섬나라죠. 전통적으로 육군이 강할까요? 해군이 강할까요? 해군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 배 타고 여기저기 나가는데 특히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도로 가는 루트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 배를 타고 인도로 가가지고 영국이 무역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영국과의 무역을 전담하는 영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무슨 회사예요? 동인도 회사예요. 이스트 인디안 컴퍼니. 이 동인도 회사를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들어요. 자, 요 튜더 왕조를 개창한 인물은 누구냐면 헨리 7세라는 사람이. 누구? 헨리 7세. 근데 이 헨리 7세는 왕조의 개창자로서 뭐 등장은 하지만 요 인물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그 아들이었던 헨리 8세가 요건 다다음 시간 정도에 뵐 건데 중요한 장미전쟁은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 동안 영국에서 백년전쟁 직후에 일어납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그림 있는 거. 백년 전쟁이 1300 몇 년부터였죠? 37년부터 1453년까지 딱 116년이거든요. 자, 그런데 백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을 무렵인 1347년에 자, 요 당시 동방에서 몽골 군대가 막 이 유럽 쪽으로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13세기 후반, 14세기 초반에 이때 몽골 군대가 병에 걸린 시체를 막 적의 그 성에 막그 투석기를 이용해가지고 던져 넣었다 그랬죠. 자, 근데 요때 그 흑해 지역에 있는 도시 하나에서 전염병에 옮은 그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제 그 전염병에 다 걸린 상태로 배를 타고 그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오다가 그 배 안에서 다 죽어요. 자, 근데 그 배가 흐르고 흘러서 시칠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때 그 멋모르고 그 저 배로 들어가가지고 전염병에 걸린 거기서 죽은 시체들을 막 뒤적뒤적거리던 사람들이 다 뭐에 걸렸다고요?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게 무슨 병이에요? 자, 쥐나 벼룩에 의해서 옮긴다는 이 흑사병. 자, 흑사병이 백년 전쟁 당시에 막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돼요. 뭐 일설에 의하면 유럽 인구 절반, 그거보다 더 많이 잡는 사람들은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 그래요. 자, 부자, 가난한 사람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가리지 않고 다 죽는데 특히 누가 더 먼저 많이 죽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많이 죽어요. 일단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 그 먹는 거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어떻게 돼 있을까요?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또 많이 죽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모여가지고 시장이든 논에서든 같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모여있다 보니까 전염병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옮는 거예요. 반면에 왕이나 귀족이나 교황이나 높은 성직자 같은 사람들은 이때 다 어떻게 했을까요? 시골이나 아니면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숨어요. 이때 사람들도 격리라는 개념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전염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 이 영주나 제후나 귀족이나 성직자 왕들은 사람 없는 곳으로 최대한 이제 한적한 곳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더 많이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이나 성직자나 황제 이런 사람들도 안 죽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죽음의 무도라는 유명한 그림인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춤추고 있는 이들이 다 뭐예요? 해골바가지들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교황, 황제, 황비, 왕, 공비, 백작, 수도원장, 기사, 법률가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누구랑 손잡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쵸? 죽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흑사병이 요 시기에 유행했다. 그리고 이 시기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을 안 했죠. 그러니까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한답시고 이렇게 피를 뽑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사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니죠. 자, 이렇게 상처를 내면 이 상체기에 또 뭔가 감염될 수도 있죠. 그죠? 애꿎은 피를 왜 뽑아요? 헌혈 해본 적 아직 못하나 헌혈? 나중에 해보세요, 헌혈. 근데 아무튼 이 피를 뽑아가지고 또 이때 이런 의학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죽기도 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해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농노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살만한 사회이기도 했었어요. 요 시기가. 봐봐요. 농사를 누가 지어요? 농노들이 짓죠. 그죠? 농노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노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 이제 보면은 그 농노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그 넓은 논밭이나 이런 것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영주들이 살아남은 농노들한테 부탁을 하러 다녀요. 농사를 좀 지어달라고. 근데 맨입으로 그게 안 되죠, 또. 농사 지을 땅들은 지금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농노들의 임금이 지금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임금이 막 올라가는. 반면에 곡식 가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쵸? 내려갔다가 그게 유지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그 전개가 되면서 안 그래도 십자군 원정 이후에 농노들이 조금 장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던 분위기였는데 요때 더 어떻게 됐을까요? 농노들의 지위가 예전보다 높아졌겠죠. 자, 농노들이 지위가 높아지면서 영주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건넌 마을에 수소 장원에 사는 뭐 장으로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영주가 시키는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또 많이 해야 됐어. 영주가 이런저런 것들을 막 여기서 공사도 해라, 뭐도 해라 시키면은 그거를 자기 개인적인 시간 다 빼고 가가지고 해야 됐단 말이야.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주가 결혼할 농노들 중에서 여자의 첫날 밤을 빼앗는 최양권이라는 아주 안 좋은 권리도 있었다 그랬죠. 농노들이 그런 악덕 관습이라든지 혹은 영주가 막 그냥 시키는 일, 그런 거를 두 글자로 부역이라고. 이 부역을 없애달라고. 이제 막 자기 불러가지고 성을 쌓거나 돈도 안 주면서 막 다리 건설하게 하고 이런 거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에 과거 중세 초기에는 다 현물이 뭘까요? 현물. 농노가 농사 지었으면 곡식 밀이 나오겠죠. 그 밀이 현물이에요. 예전에는 다 현물지대를 냈어요. 지대는 그, 영주의 땅을 경작한 다음에 영주에게 바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세 초기에는 다 뭘로 세금을 냈다고요? 현물로 세금을 냈어요. 근데 십자군 원정 거치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죠. 물건 사고 팔고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는. 자, 현물로 직접 거래하는 게 편해요? 돈이 편해요? 돈이 훨씬 편하죠? 그죠? 부피도 작고. 태연아, 이거 좀 봐. 자, 그래서 현물지대가 점점 사라지게 됐고, 대신에 세금이나 뭐 영주의 시설물 사용료 같은 거를 뭘로 거두게 됐을까요? 화폐로 거두게 된다. 자, 이러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런 그 지주에게 묶여 사는 그런 소작농들 같이 살던 농노들이 조금씩 장원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과거에 그냥 부역이나 여기저기 불려가가지고 일하던 거를 예전보다 더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농노들의 지위는 점점 더 상승했다. 임금도 많이 받고 숫자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장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점점 해체돼 가기 시작.
근데 영주들은 이런 거 용납할까요? 이런 상황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과거 농노들에게 일시키던 거, 부역이라든지 현물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거꾸로 강요하는 영주들도 있었어요. 그럼 농노들은 이제 지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전혀 이제 그 돈으로 내고 뭐 구역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거 하라니까 좋겠어요? 싫겠죠? 자, 그래서 영주들에 대해서 농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크리의 난이. 여기 보시면은 막 지금 그 영주가 보낸 기사들이 막 농노들을 죽여가지고 여기서 시체들이 떠 있죠, 막? 그죠?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존 볼, 와트 타일러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영주들이 부역을 부활시키고 현물지대 많이 거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무슨 난? 와트 타일러의 난이. 자, 이렇게 숨죽이고 살던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영주들의 지배에서 저항한다는 모습을 이제 봐서 알 수 있듯이 점점 중세를 상징하는 이 봉건제, 장원제는 이제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었다? 해체돼가고 있었다. 자, 우리 여태까지 계속 영국이랑 프랑스 얘기들을 많이 봤는데 흑사병 얘기도 좀 봤죠. 자, 프랑스 옆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죠? 이 독일은 자, 원래 동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렸죠? 그러다가 동프랑크 왕국의 그 카롤루스 대제 혈통이 끊기면서 여러 제후들이 이 동프랑크를 다스렸는데 자, 그 중에서 오토라는 사람이 뛰어났고 오토가 교황을 지켜줬죠. 그 대가로 오토가 교황으로부터 무슨 황제의 관을 받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죠. 독일은 962년 이래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1806년까지 이어져. 이거 누가 끝냈을까요? 나폴레옹이라고 들어봤어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킨 사람, 나폴레옹.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불러. 독일의 제1 제국이라고. 나중에 제2제국이 나오고, 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제2제국. 비렐름 2세라는 사람을 독일 제국의 황제로 올리게 되죠. 비렐름 1세를. 그리고 제3제국은 뭘까요?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독일 제3제국으로 불리죠. 1제국은 오늘 지금 어디라고요? 신성 로마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 봐봐요. 자, 진짜 총천연색이죠. 색깔 엄청 많죠? 네. 70페이지. 이 많은 제후들이 각자의 자기 장원이나 영을 다스리던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통일돼 있었어요? 아주 복잡하게 분열돼 있었어요. 분열돼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사람은 그냥 이 수많은 제후들 중에서 이 제후들을 대표하는 그냥 얼굴 마담에 불과해. 자기 영지 정도 다스리는. 황제권이 굉장히 약했고, 한때는 좀 강해지려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언제였죠? 하인리 4세 기억나요? 맞아요. 카누사에 굴욕당했던 사람. 그 아들 하인리 5세. 요때 잠깐 동안은 황제권을 좀 강화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교황한테 굴욕도 당하고 했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황제권을 조금 키웠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뛰어난 황제도 등장하지 못하고, 이 교황이 계속 신성로마 제국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은 이 교황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교황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야, 교회를 위해서 세금 좀 바쳐 하면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세금을 잘 갖다 바쳤어.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의 별명은 교황청의 젖소라는 별명. 젖소는 어떤 소예요? 젖을 짜면 젖이 나오죠. 교황청에서 세금 필요, 돈 필요하다 뭐 하면은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한테 연락을 하는. 그러면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그 제후들 눈치를 봐가면서 이 교황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주는. 근데 황제권이 강할 때는 황제파 그리고 교황파 이렇게 대립을 하기도 하는데 하인리 4세나 5세 때는 황제권이 좀 강해가지고 황제파가 좀 드셌지만 대부분의 시기는 제후들이 황제보다 누구를 더 지지했다? 교황을 지지했다. 그래서 교황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세금들, 교회에서 원하는 11조라든지 헌금들을 갖다 바쳤던 게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자, 13세기에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공의가 뭘까요? 공의. 이게 공이 빌공자거든요. 황제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비어 있다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13세기에 죽은 다음에 한동안 여러 제후들이 보통은 합의를 해가지고 황제를 선출하는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질 못해가지고 황제가 한동안 어땠어요? 자리가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시기를 보면은 일곱 지역, 네. 뭐 브란덴부르크, 보헤미아, 작센, 뭐 여러 지역, 이 트리에르 이 일곱 지역에서 황제를 선출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자, 그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들을 선제후라고 불렀어요. 황제권이 강하다는 거에 약하다는 거. 황제를 선출한다는 거. 약하다는 거죠. 그죠? 이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기록을 담아놓은 문서가 이 문서예요. 무슨 문서? 황금 문서예요. 이 대국민 시대나 황금 문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권이 강했다, 강하지 않았다? 강하지 않았어. 자,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 하인리 4세 이후로 또 황제권이 강하진 않았지만 또 그런 전통이 있긴 했어요. 황제권이 조금만 강해지면은 항상 이탈리아 지역에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는 그런 제스처나 욕심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랑 황제랑은 항상 좀 뭐랄까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한때 교황 말 잘 듣고 세금도 잘 내는 것 같다, 교회세도 잘 내는 것 같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좀 애매한 관계였어. 대체로 중세 시대 때는 교황권이 그래도 우위에 있었다. 이탈리아는 어땠을까요? 중세 시대 때? 선생님 봐봐. 정치의 상징은 국왕이죠. 제일 높은 사람. 종교에서 최고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중세 시대. 교황이죠. 누가 더 파워가 셌어요? 교황이 더 파워가 셌죠. 그래서 근데 그 교황이 있는 곳이 이탈리아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는 교황의 영향력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제노바, 페라라, 나폴리 합쳐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었죠. 중세 이탈리아는 900년 동안 계속 분열 상태예요. 신성로마 제국과 같이. 자, 스페인 보세요. 여기 무슨 반도예요? 이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는 자, 8세기부터 누구 지배받죠? 15세기까지 이슬람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슬람 지배를 700년 동안 받다가
요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 중심으로 이슬람 세계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밀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원래 로마 때부터 이거는 이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는 그 켈트족 땅이었죠. 그러다가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했고 이걸 다시 정복하는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15세기에 벌어진 이름하여 무슨 운동? 재정복 운동이라. 너희 다시라는 뜻의 영어 접두사가 리죠, 리. 프랑스어로는 스페인어로는 레라고 불러요, 레. 너희 컨코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컨코? 정복하다. 정복하다라는 단어인데, 자, 다시 정복하다. 컨코를 콩키스타라고 불러요, 스페인어. 자, 이슬람의 지배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다시 해방시키기 위한 15세기 일어난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심의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부른다? 재정복 운동. 이쪽 언어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 콩키스타. 결국은 1492년에 이 이슬람 나스르 왕국의 마지막 항구 도시였던 그라나다를 함락시켜요. 그래서 스페인은 완전히 이슬람 세계를 몰아내고 무슨 나라가 된다? 카톨릭 국가가 된다. 자, 한때 저 악마라고 불렸던 이슬람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슬람을 마침내 800년 만에 힘으로 몰아낸 거예요. 이제 스페인에서 이슬람이 발붙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슬람 사람들이 남기고 한 뭐 건축물 이런 건 남아있지만 이때부터 스페인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독실한 카톨릭 국가예요. 그 카톨릭을 믿는 정도라든지 그 카톨릭에 대한 어떤 열성적인 부분 하면은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도 그래서 교황이 돈 거두면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잘 내요. 여기까지.